새벽 창문에 스미는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다. 아득히 먼 옛날에 겪은 상처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처럼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싸늘한 기억이 어른거렸다. 한때는 회장이었고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은퇴 생활을 누리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겸손과 체면 사이를 헤매게 되었을까? 내게 주어진 나날들은 충분히 평화로웠으나 예상치 못한 그날의 사건이 내 마음에 묵직하게 흔적을 남겼다. 나는 박정현이다. 올해로 74. 4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중견이라고 불리기엔 조금은 더 큰 규모의 회사를 일궜다. 그러나 화려한 이력이나 거창한 재산 따위를 내세우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먼지 자욱한 공사장 부지를 누비며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헌신하던 시절이 훨씬 더 익숙했다. 그 시절에는 부하 직원들과 나란히 철근을 옮기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 내게 자연스러웠다. 누구에게도 허투루 보이기 싫어 직접 손발을 움직였고 그 결과 나름대로의 인정도 받았다. 그렇게 꾸준히 달려온 덕에 회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고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회사를 알차게 키울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 이름 석자가 업계에 알려지고 사람들이 경영자로서의 나를 존경하기 시작해도 나 자신은 여전히 땅 밑에서 시멘트 냄새를 맡고 쇠붙이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맞이하던 노동자라는 사실이 편안했다. 그래서 정장을 입어야 할 때도 구김 많은 면바지나 낡은 점퍼를 더 자주 찾았다. 삶의 겉모습보다 땀에 젖은 진심이 더 소중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은퇴를 결심한 때는 회사를 물려줄 후계 체계가 확실해진 후였다. 오래 함께 해온 임원들에게 회사 운영을 맡기고 나는 아내와 둘이서 평온한 노년을 즐기겠노라 다짐했다. 아내 윤정혜와는 5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왔다. 나를 처음 만나던 시절 그녀는 늘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어떤 호사나 사치를 요구한 적도 없었고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밖에서 일할 때면 안색 한번 변하지 않고 내 뒷바라지에 전념해 주었다. 그 덕에 우리 부부는 늘 잔잔하고 온화하게 살 수 있었다. 그런 우리 부부에게 유일하게 배어있는 사치라면 아내가 직접 손수 가꾸는 텃밭이 전부였다. 아내는 그 텃밭에서 자라나는 작은 채소와 꽃들을 보며 행복을 느꼈고 나는 그녀의 미소를 지켜보며 평온을 얻었다. 내게도 그 텃밭은 은퇴 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귀한 공간이었다. 아무런 욕심 없이 단순히 흙을 만지고 작은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순간을 바라보는 일상이라니 내게 그보다 더 큰 위안은 없었다. 문제의 시작은 얼마 전 아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내게 한 말을 꺼냈을 때였다. 아침밥을 차려주던 그녀가 고개를 살짝 돌리고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조금 편한 차를 한번 타보면 어때요? 이 말은 의외이기도 했고 동시에 낯설기도 했다. 50년 가까운 결혼 생활 동안 아내는 나에게 무언가를 갖고 싶다거나 하고 싶다고 요구한 적이 거의 없었다. 늘 검소하게 살았고 허투루 돈을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아내가 선뜻 좋은 차를 언급한 것이다. 처음에는 그냥 웃어 넘길까 했지만 아내의 눈빛이 어쩐지 간절해 보여서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갑자기 당신은 늘 그런 거 관심 없었잖아?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사실 우리 손주들도 이제 많이 컸고 당신도 운전할 때마다 오래된 국산차가 불편하다고 느끼시잖아요. 나도 슬슬 당신과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좋은 차를 사서 편안하게 움직였으면 해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 내 평생 동안 특별히 외제차를 몰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사업체를 운영할 때도 거래처와의 관계를 고려해 국산차만 탔다. 현장에 들락날락하기 위해서라면 튼튼한 국산 SUV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에게 헌신하느라 바깥 구경조차 제대로 못하는 아내가 처음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데 내가 그걸 거절할 수는 없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벤츠든 뭐든 당신이 좋다고 하면 사야지.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마음속에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다. 은퇴 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나에게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이 작은 결심이 훗날 그렇게 크나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며칠 뒤 아침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돌고 텃밭에 물을 주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상표가 바랜 점퍼를 걸친 내 모습은 어디서 봐도 평범하거나 조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편안했다. 몸에 길들여진 옷차림이 주는 익숙함이 제일 좋았다. 아내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날 기다렸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자 아내가 물었다. 오늘 바로 가보는 것 어때요? 벤츠 매장에. 그래, 가보자. 이왕이면 평일 아침 일찍 가서 구경도 하고 상담도 받아보면 되겠지. 아내는 다소 들뜬 목소리로 여러 차종의 이름을 줄줄 읊었다. 요즘 우리 손주가 채 관심이 많아 이름도 스펙도 이리저리 찾아보며 알려준 모양이었다. 사실 나는 무얼 살까 보다 아내가 기뻐할까가 뭐가 더 궁금했다. 내 인생 대부분을 바쳐서 일군 회사도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었고, 내가 하루하루 일하는 이유도 늘 아내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였다. 그런 기대와 설렘을 안고 서울 강남의 벤츠 매장으로 차를 몰았다. 이미 은퇴한 지 몇 년이 되었지만 운전하는 습관이나 도심을 누비던 길 감각은 여전했다. 마침 평일 이른 시간이었기에 도로가 그리 막히지 않아 쾌적하게 갈 수 있었다. 도착해보니 매장의 외관이 눈이 부시도록 세련되었다. 유리창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낯설기는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러 왔다는 호기심도 일었다. 아내는 내 옆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작은 감탄을 내뱉었다. 아, 저 차가 바로 손주가 말했던 모델인가 봐요. 정말 반짝반짝하네요. 나는 그저 빙긋 웃으며 차를 주차장에 세웠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점퍼지퍼를 올렸다. 이런 곳에 온다면 대부분 말쑥하게 차려입고 올지도 모르지만 나는 늘 내 방식대로였다. 아내도 굳이 더 말리지 않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았으니까. 전직 회장이 무슨 정장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있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반들거리는 차체가 줄지어 서 있었다. 일찍 와서인지 손님은 거의 없었고 그저 직원 몇 명만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처음에는 밝은 얼굴로 다가오던 한 여자 직원이 내 모습과 아내의 차림새를 눈여겨보더니 그 미소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녀는 처음에는 상냥한 듯 했지만 나는 이미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 온 경험으로 상대방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우리 부부를 위아래로 스캔하는 듯한 날카로운 기색을 띠었다. 나는 애써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새 차를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요즘 새로 나온 모델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나 이서연 씨의 대답은 차가웠다. 클래스 모델 말씀이신가요? 그건 가격이 좀 나가는데 2억 원이 넘습니다. 혹시 그 정도 예산으로 생각하고 오신 게 맞으신지. 그 순간 옆에 있던 아내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것 같았다. 나 역시 당황스럽긴 했지만 2억 원이 넘는 비싼 차가 어찌 보면 대단할 수도 있겠다 싶어 그냥 웃어넘기려 했다. 가격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구체적인 사양이나 특징이 궁금하네요. 이 말에 그녀가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상담이 어렵겠습니다. 예약이 꽉 차 있고 이미 다른 고객님들과의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요. 매장 내부를 둘러봤지만 다른 손님은커녕 상담하는 직원도 보이지 않았다. 텅 빈 의자와 반들반들한 차들만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더 의아했다. 진짜 예약이 차 있어서인지 아니면 우리 외모가 너무 초라해 보였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한숨을 삼키며 되물었다. 그럼 언제쯤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뭔가를 적는 척 서류를 들춰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저희는 예약제이고 일정 자산 증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다른 모델부터 보시는 건 어떨까요? 클래스 같은 건 가격대가 조금 더 적당하거든요. 옆에 있던 아내가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있었다. 평소에는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데 지금 이 순간은 달랐다. 내 아내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원하는 것이 생겨 들뜬 마음으로 왔는데 한낱 의심의 눈초리 속에서 구경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불쾌하게 했다. 여보, 그냥 가요. 이런 곳에서까지 무시당할 필요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나와 함께 고생만 하면서도 누구에게도 감정 섞인 말을 쏟아내지 않았던 그녀가 지금은 눈길조차 들어주지 않는 직원으로 인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자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오는 듯했다. 과거에 겪은 수많은 무시와 냉대를 딛고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야 했던가. 한때 내가 새벽 공사장 인부로 일하던 시절 하찮아 보인다는 이유로 현장 관리자에게 쓴소리를 듣고 식사 시간도 반으로 줄이며 일하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시절에 나는 마음 한편에 울분을 품고 있었다. 언젠간 내가 꼭 이 현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 다짐을 씨앗으로 삼아 부단히 노력했고 결국 지금의 나 자신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봐준 사람이 바로 내 아내였다. 내가 혀끝에서 끓어오르는 말을 억누르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점장님은 안 계시는지요?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바쁘셔서요. 약속 없으시면 나중에 예약 잡으시고 오시면 좋겠네요. 그건 분명 핑계였다. 보통 이런 고급 매장에서는 적어도 차가운 태도로 손님을 대치지는 않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내 외모와 옷차림이 그리고 내 아내의 소박한 차림새가 그녀의 기준으로는 진짜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미소를 거두고 좀 더 굳은 음성으로 말했다. 지금 당장 지점장님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내 목소리에 어쩐지 건설 현장 특유의 단단함이 묻어나왔다. 허리를 곧게 펴고 상대를 매섭게 응시했다. 수십 년간 공사장 바닥에서 단련한 결기는 이런 순간에 드러나는 모양이었다. 여자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잠시만요. 그녀는 황급히 매장 뒤쪽 계단을 올라갔다. 그 모습에 아내가 다소 놀란 눈으로 날 바라보았다. 내 아내도 어쩌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는 내 모습을 오랜만에 보았을 것이다. 회장직을 그만둔 후 나는 거의 누구에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 아내가 무시당하는 모습은 견딜 수 없었다. 얼마 후 당황한 표정의 남자가 허둥지둥 계단을 내려왔다. 명찰에는 김도훈 지점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한때 내 회사에 벤츠트럭을 납품하던 업체의 담당자로 만난 저기 있는 사람이다. 나를 보자마자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어쩐 일로? 연락 주셨으면 제가 직접 방문했을 텐데 그의 말에 조용히 따라 내려온 그 여자 직원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다. 자기 눈에 초라해 보였던 노인이 바로 그 회사의 전 회장이었단 사실을 깨달은 듯했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이미 속이 상한 아내를 돌아보았다. 아내가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서야 김도훈 지점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김 지점장 오랜만이네요. 나 은퇴했는데 아내가 새 차를 사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 지점장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연신 허리를 숙였다. 그럼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혹시 직원을 통해 불편 겪으신 건 없으셨는지요? 나는 굳이 직원의 태도에 관해 길게 말하지 않았다. 이미 그 모든 것이 빤히 드러났고 내 아내가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그저 목소리를 조금 낮추어 말했다. 사실 좀 심했어요. 하지만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지요. 누구에게나 그런 시절이 있으니까. 나는 처음엔 떠오르는 화를 억누르는데 애를 먹었지만 오래전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리자 마음이 차차 가라앉았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를 범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미숙함으로 인해 큰 코를 다칠 뻔한 순간도 많았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다.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고 그 경험을 어떻게 자기 성장의 발판으로 삼느냐가 본질이었다. 지점장은 황급히 우리를 응접실로 안내했고 직원은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꼼짝하지 못했다. 저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받는 일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굳이 한번 불러 세웠다. 젊은 친구 잠깐 이리 오십시오. 직원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음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내가 거창한 부탁을 하거나 불가능한 요구를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클래스 모델을 보고 싶다고 했을 뿐이죠. 그런데 당신 눈에 우리는 구매 의사가 없는 또는
구매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나 봅니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나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세상의 외모나 옷차림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겉보기와 전혀 다른 속사정을 가진 이들도 있지요. 당신도 아직 젊으니까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든 채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경솔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지점장이 곧장 나섰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이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는 손을 들어 그 말을 막았다.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실수를 통해 뭘 배우느냐는 거죠. 이 직원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인성을 갖게 된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내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건 그 직원이 영원히 겉모습으로 타인을 재단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녀가 흘린 눈물은 단순한 자존심의 좌절이 아니라 자신이 잘못을 깨달은 데 대한 참회처럼 보였다. 이후 상담은 지점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다. 나는 클래스 모델 중에서도 가장 상위 트림을 선택해 현금 구매 의사를 내비쳤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일그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단순히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아니라 얼마든지 고가의 차를 살 수 있는 진짜 손님이었다. 그 순간 나에게 다가온 쾌감보다 아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아내를 위해선 이 결정이 옳다고 생각했다. 지점장과 서류에 사인할 때 나는 그 녀석 이서연 직원을 힐끔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인 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점장은 계약 과정을 마친 후 그녀를 내보내려 했지만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여기서 지켜보게 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본인이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해야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할지 알 테니까. 그렇게 계약이 무사히 마무리되고 지점장은 조심스레 내게 인사를 건넸다. 박 회장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차량 인도 날짜가 잡히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별다른 말 없이 손을 가볍게 들어 인사를 대신했다. 직원들은 우르르 문 밖까지 따라 나와 허리를 굽혔지만 나는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매장을 나섰다. 아내도 미묘한 표정이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생소한 경험 속에서 기쁨과 씁쓸함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던 듯했다. 매장 밖으로 나오자 쌀쌀한 공기가 다시 우리를 감쌌다. 그래도 실내에서 느꼈던 답답함은 한결 덜해졌다. 아내는 채 오르기 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괜찮아요. 난 조금 마음이 복잡하네요. 괜히 무리하게 외제차를 사자고 해서 당신이 이런 불쾌한 일을 겪은 건 아닌가 싶어서. 나는 문득 웃음이 났다. 여전히 남 걱정만 하는 내 아내. 나는 그녀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런 생각은 말아요. 당신이 뭘 잘못했나? 오히려 잘 됐지. 50년 동안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잖아. 이번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미안할 정도야. 그날 이후로 며칠이 지나 차량 인도 날이 다가왔다. 지점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차가 준비되었으니 오셔서 확인하시면 된다고 했다. 아내와 나는 그날 아침 조금 더 정갈하게 차려입었다. 아내가 직접 골라준 재킷에 오랜만에 신발도 깨끗이 닦았다. 나는 어느새 이 상황을 하나의 이벤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아내도 맑은 얼굴로 거울을 보며 나한테 이런 옷이 있었나 하고 중얼거렸다. 매장에 다시 도착했을 때 지난번의 소란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져 있었다. 지점장과 몇몇 직원이 공손하게 문 앞으로 나와 인사했고 내부도 이전보다 분주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난번 그 직원 이서연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조금 의아해서 지점장에게 물었다. 저번에 그 직원은 어디 갔나? 지점장은 상급자에게 보고를 받았는지 미리 준비된 듯 차분하게 답했다. 지방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보냈습니다. 본인도 더 열심히 배우겠다는 의지를 보였고요. 거기에서 새 출발을 하도록 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도 최대한 배려를 하려 했습니다. 나는 잠시 말없이 매장 한가운데에 전시된 내 새 차를 바라보았다.
깔끔하게 광택이 난 차체가 눈부셨다. 아내는 마치 소녀 같은 표정으로 차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나는 문득 마음속에서 모호한 씁쓸함이 피어올랐다.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간 걸까? 아니, 그건 아니야. 잘못을 깨닫고 새 출발하는 기회를 준 셈이니 이게 최선이었을지도 모르지. 김도훈 지점장은 차의 성능과 옵션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다. 나와 아내는 별다른 질문 없이 경청했다. 이미 큰 틀의 계약이 끝났고 우리는 단지 이 차를 실물로 확인하는 마무리 단계였다. 서류에 다시 확인 서명을 마치고 지점장이 차량 키를 건네주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안전운전하시고 언제든 불편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내가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녀는 활짝 웃고 있었다. 그 미소를 보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 마치 우리가 경험한 불쾌한 일들은 어디 먼 곳에서 벌어진 해프닝인 양 느껴졌다. 여보, 이제 우리도 드디어 좋은 차 탄다. 아내는 손주들의 사진을 휴대전화에 띄워 보여주며 얘네 태우고 드라이브 해야지 하고 들떠 있었다. 나 역시 창밖을 내다보며 잔잔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묘한 울림이 깃들어 있었다. 아마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재단한 누군가와 겉모습으로 인해 무시당한 우리 부부가 결국 불편하고도 아픈 경험을 공유했다는 사실 때문이리라. 나는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물론 수많은 사람에게 무시당한 적은 있다. 회사가 아직 작을 때 자재를 사러 갔더니 우리 물건은 최소 몇 천만 원 이상 사야 끼워줄 수 있다는 식으로 냉정하게 대하던 상인도 있었다. 그러나 그건 구매 규모 때문에 생긴 문제였지 내 옷차림이나 나이를 보고 무시당한 건 아니었다. 이번 일은 단지 나이가 들었고 옷차림이 허름했다는 이유 하나로 내 의사를 송두리째 부정당한 셈이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차를 받아 나오며 나는 긴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이 오갔다. 가진 것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엄청난 능력이나 자산을 가진 경우도 있고 반대로 화려하게 보여도 내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사람은 겉만 봐서는 도무지 판단할 수 없구나. 물론 알고 있던 진리지만 직접 경험하고 나니 더욱 쓰디쓰게 와 닿았다. 며칠 뒤 아내와 나는 그 차를 타고 오랜만에 교회로 나갔다. 손주들을 태우고 흐드러지게 핀 봄꽃을 구경하려고. 손주들은 와, 할머니 할아버지 대박 멋진 차다 하며 신나했고 나는 그들을 보며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내도 지난날의 일은 벌써 훌훌 털어버린 듯 환한 얼굴로 시골길을 달렸다. 그렇게 한참을 달리다가 우연히 한 국산차 매장 앞을 지나치게 되었다. 그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어떤 여직원이 나오며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이었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벤츠 매장에서 우리를 무시했던 바로 그 직원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여기서 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매장 앞에 차를 세웠다. 손주들은 왜 여기서 멈추세요? 하고 묻지만 아내는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나와 아내는 차에서 내려 그 직원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처음엔 우리를 몰라보는 듯 했으나 이내 아내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본 뒤 깜짝 놀란 기색으로 머리를 숙였다. 박 회장님, 혹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일하게 된 거구나. 네, 발령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라고 하셨어서 저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녀가 허리를 깊이 숙였다. 아내가 조용히 내 손목을 가볍게 쥐었다. 우리가 섣불리 심한 말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신호였다. 나도 고개를 돌려 손주들이 있는 차 쪽을 보았다. 손주들은 창문을 반쯤 내린 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은 어때요? 일은 좀 할만한가? 네, 노력하고 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판단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덕분에 저 자신도 조금씩 성장하는 기분이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도 안도하는 눈빛을 보였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새 길을 걷는 사람을 굳이 비난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 다행이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길 바래요. 좋은 사람이 되면 좋겠어.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가볍게 인사했다. 우리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서로가 느끼는 묘한 안도와 후회, 그리고 다짐이 녹아 있었다. 우리는 매장을 떠나기 전에 서로 눈길을 교환했고 그 순간만큼은 분명한 교훈이 흐르고 있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쳐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배워야 할 지혜 아니겠는가. 다시 채 올라타자 손주가 물었다. 할아버지, 저 사람이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누구를 나쁘게 말하지는 말자는 결심으로 짧게 답했다. 응? 할아버지한테 인사할 일이 있었던 사람이지. 손주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굳이 이 복잡한 이야기를 구구절절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고 우리는 다시 목적지로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도중에 차창으로 펼쳐진 들판과 산자락을 보며 나는 여러 생각을 정리했다. 예전부터 늘 강조하던 신념이 있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엔 너무나 깊고 넓은 존재다. 그날의 그 직원에게 받은 무례함이 크기는 했지만 그것을 통해 결국 모두가 한 단계 나아갔다는 사실이 기뻤다. 나 역시 다시금 초심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 직원은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새롭게 도전하고 있었다. 그 후로도 우리 부부는 새 차를 타고 종종 드라이브를 나갔다. 아내가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막상 차를 사고 나니 그녀는 제2의 청춘을 맞이한 것처럼 활기를 되찾았다. 가끔은 내게 운전대를 맡기고 자기가 조수석 창밖 풍경을 구경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월 이야기를 꺼냈다. 당신이 처음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나요? 나는 진흙투성이로 퇴근하던 당신의 옷을 빨아주면서도 그 시간이 좋았어요. 당신이 정말로 뜨겁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으니까. 나는 아내를 힐끗 바라보았다. 그 말에 은은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내이기도 했다. 그 시절이 있었다고 지금의 내가 있는 거겠지. 가끔은 후회도 돼. 좀 더 시간을 내서 당신과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서. 그건 이미 충분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단단해졌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지난 세월의 흔적을 돌이켜 보면서도 현재의 작은 행복을 만끽했다. 어쩌면 많은 시간을 허무하게 보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사실은 그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의 삶을 완성해 주었다. 아내가 말한 대로 그것이야말로 단단한 가족의 힘이었다. 그날 벤츠 매장에서 겪은 일은 내 인생에서 다시 없을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한 젊은 직원, 그리고 그 직원에게 잊지 못할 깨달음을 주게 된 나와 아내의 작은 분투. 이 과정에서 나는 화려한 자동차 한 대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를 배웠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 각자 처한 환경도 다르다. 그래서 겉모습만으로 상대를 재단하면 너무도 쉽게 오해하고 상처 줄 수 있다. 나에게 있어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어떤 이는 단순히 돈 많은 노인이 외제차를 사러 갔는데 직원이 무례했다로고 요약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이면에 훨씬 깊은 이야기가 흐르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가 처음으로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다고 말한 순간 평생 그녀를 위해서 달려온 내가 느꼈던 작은 흔들림, 그리고 결국 그 일이 가져다준 교훈. 그것이야말로 한 편의 인생 드라마처럼 내 가슴에 새겨졌다. 요즘도 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난다. 전날 차를 아무리 늦게 몰고 들어왔어도 몸이 익숙해진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한 뒤 여전히 낡은 점퍼를 꺼내 입고 텃밭으로 향한다. 이 점퍼는 과거 현장에서 땀과 먼지를 뒤집었으며 입었던 나에게는 유서 깊은 물건이다. 때로는 누군가 옷이 좀 낡았네요 라고 할 때도 있지만 나는 기분 나빠하기보다 그저 웃는다. 이 점퍼는 내게 투박하지만 진솔한 삶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텃밭에 물을 주고 돌아오는 길, 나는 내가 사들인 고급 세단을 마주보곤 한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검은 차체가 때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시장에 나갈 때면 나는 비로소 이 삶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끔은 주변 사람이 아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급 차를 몰아 하고 놀랄 때도 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한다. 아, 그냥 집사람이 함께 여행 다니고 싶어 해서요. 그걸로 충분하다. 사람은 자기 삶의 이유를 누구에게나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 그보다 중요한 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작은 배려나 존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얼마 전에는 텃밭에서 거둔 채소를 하나 가득 담아 그 국산차 매장에 다시 들러보았다. 내가 굳이 그곳으로 간 이유는 일찍이 필요하면 언제든 오셔도 된다. 던 이서연 직원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혹시나 그냥 형식적인 인사였을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그날 이후 그녀가 어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서연은 밝은 표정으로 어느 손님에게 자동차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쳐났고 동시에 상대방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태도가 느껴졌다. 내가 가까이 다가서자 그녀는 바로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박 회장님 또 오셨네요. 그 후로 잘 지내셨나요? 나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다. 웃으며 답했다. 난 그냥 할아버지로 불러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여기 텃밭에서 직접 딴 채소인데 식사는 잘하고 지내나 궁금해서 잠깐 들렀어요. 그녀는 호들갑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이렇게까지 챙겨주셔서 어떡하죠? 저야말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정말 이전과 달라졌음을 느꼈다. 그 작은 변화가 기분 좋았고 서로가 미워하기보다는 이렇게 웃으며 재회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다행스러웠다. 어디선가 내 아내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면 부드러운 눈길로 우리 둘을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매장을 나오며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은 평생 배우며 살아간다는 진리를 실감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겉모습만 보고 속단했던 일들을 후회하며 바꾸어가는 과정.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한 번의 강렬한 실수를 통해 한 번의 진심 어린 용서를 통해 우리는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돌아오는 길 내 아내는 집에서 텃밭을 돌보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들고 온 비닐봉지 안을 보더니 눈을 깜박였다. 이건 왜 이렇게 줄었나요? 아, 내가 국산차 매장에 들러서 직원에게 좀 나눠줬지. 뭐라고? 아니, 당신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 나는 활짝 웃었다. 이번에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다. 다만 어렴풋이 아내도 짐작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담긴 말들을 눈빛으로 주고받았다. 모든 일은 결국 배움의 과정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것. 그날 밤 아내와 함께 간소한 저녁을 먹고 난 뒤 텃밭에 물을 줄 때였다. 달빛을 받은 자동차가 조용히 우리 마당 한쪽에 서 있었다. 나는 그 차를 가만히 쳐다보았다. 새하얀 달빛과 어둠이 교차하듯 차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아내는 내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다. 당신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일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까지 하고 말이죠.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잘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누군가를 함부로 내치기보다 한 번쯤은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느꼈을 뿐이야. 그 순간 어떤 묵직한 감정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마도 그날 매장에서 받은 무시가 아니라 과거 나 자신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실수를 했을지 모른다는 자각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고 누구나 타인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인간의 길이 아닐까. 그렇게 길고도 짧았던 사건이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이정표가 되었다. 은퇴를 한 내가 비싼 외제차를 산 일은 사실 그리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차를 통해 그리고 그 차를 둘러싸고 벌어진 여러 감정과 충돌, 그리고 화해 과정을 통해 나는 다시금 인생의 진실한 가치를 배웠다. 지금도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잠에서 깨어난다. 겨우내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 때도, 봄철 싱그러운 바람이 뺨을 스칠 때도 난 늘 같은 자세로 동네를 돈다. 오늘도 아마 다르지 않을 것이다. 몸은 조금씩 쇠약해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것 같다. 아내와 난 자주 차를 몰고 시장에 들른다. 아내는 여전히 텃밭 채소에 애정을 쏟고
나는 깔끔하게 손질된 이 차에 손주들을 태우고 가끔 바다나 산으로 여행을 떠난다. 손주들이 뒷좌석에서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아,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바랐던 노년의 행복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리고 벤츠 할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지만 내가 진짜로 자랑하고 싶은 건 그 별이 반짝이는 엠블럼이 아니다. 진짜 자랑스러운 건 내가 여전히 이 낡은 점퍼를 벗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 늘 진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사실이다. 젊은 시절 땀에 젖었던 기억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철근의 묵직함, 그리고 아내가 내 손을 잡고 함께 걸어준 세월, 그 모든 것이 나의 재산이다. 어느 날 나는 손주에게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사람은 말이다. 겉모습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게 훨씬 많단다. 그 아이가 아직은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언젠가 세상을 더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 말이 왜 중요한지 알게 되리라. 나는 그렇게 믿는다. 오늘도 내 삶에 여유로운 바람이 스며든다. 텃밭에서 자라나는 작은 꽃들의 싱그러움처럼 우리의 가슴도 한껏 자라난다. 때로는 불쾌하고 아픈 기억도 돌이켜보면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성장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다. 아직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많다. 결코 늙어서 끝이 아니고 실수했다 해서 연경 끝장이 아니다. 중요한 건 매 순간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는 것이다. 나 역시 또다시 실수할지도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 돌아보고 더 나아지려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어느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이 벤츠 매장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 내가 건설 현장에서 시멘트와 철근과 함께 땀 흘리던 시절부터 준비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는 일의 위험성,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의 소중함은 비단 이번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고 화려해진다 해도 우리 안에는 늘 본질적인 인간성이 자리한다. 그리고 그 인간성은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보는 태도로 빛을 발한다. 나는 하루하루 이 깨달음을 곱씹으며 아내와 함께 때론 화려하고 때론 수수한 삶의 길을 걸어간다. 오늘도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킨다. 난 조금 찌뿌둥한 허리를 펴고 낡은 점퍼를 꺼내 입는다. 그리고 이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동네 한 바퀴를 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노인은 매일같이 새벽 산책을 하네 나라며 힐끔힐끔 쳐다볼 수도 있다. 상관없다. 그 누구도 나를 완전히 알 수 없고 나 역시 타인을 한눈에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온 힘을 다해 걷고 작은 안부를 주고받고 겸손과 진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 그만이다. 동네 산책을 마친 후 다시 집으로 들어와 텃밭에 물을 준다. 그 작은 흙더미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을 보며 인생은 이렇게 자라는 거구나 하고 미소 짓는다. 멀리서는 아내가 막 깨어나 거실 불을 켜는 모습이 보인다. 그 불빛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됨을 느낀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수많은 깨달음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우리 부부가 벤츠 매장에 가서 겪은 한 번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달라진 몇몇 사람들의 운명. 그 모든 것이 이 평범함을 더욱 빛나게 해준다. 어쩌면 이게 바로 인생이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 오늘 저녁에는 아내와 손주들을 태우고 가까운 바닷가에 다녀올 생각이다. 차창을 열고 신선한 바람을 마시며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겠지. 그 중간중간 예전에 겪었던 그 씁쓸했던 매장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을지도 모른다.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한다니까. 아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맞장구를 칠 것이다. 그래, 그래서 인생이 재미있는 거 아니겠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돕고 배우며 살아간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마음만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아내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늘 고맙게 생각하는 이유다. 벤츠 로고가 반짝이는 고급 세단이건 낡은 점퍼건 어떤 외양도 결국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의해 빛나거나 흐릿해진다. 나는 그 사실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매일 아침 지금껏 해왔듯이 새벽 길을 걷는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옷차림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마주친 모든
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려 노력한다. 누군가 그걸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의 삶의 철학은 오랜 세월 현장의 흙먼지 속에서 다져지고 벤츠 매장에서의 경험으로 다시 한번 굳건해졌으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나에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며 앞으로를 이끌어줄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내 아내와 아이들 손주들에게 이 작은 교훈이 전해지길 바란다. 겉모습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심, 그리고 그 진심을 알아보려는 노력. 그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길임을 말이다. 아침 해가 서서히 동이 트고 하늘이 연분 홍빛으로 물든다. 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낡은 점퍼를 여미고 문을 나선다. 그 순간 멀리서 반짝이는 내 차의 엠블럼이 눈에 들어오지만 곧 시선을 돌려 텃밭 가장자리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에게로 향한다. 그 꽃잎 위에 맺힌 이슬이 어쩐지 나를 오래전 건설 현장의 시멘트 가루와 철근 더미로 다시 이끄는 듯하다. 그리고 그 시절을 떠올리며 여전히 배움과 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 오늘도 걸음을 옮긴다. 아내가 지어준 밥의 온기를 떠올리며 길에 떨어진 낙엽을 밟을 때마다 들리는 사각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이 소리가 내 삶의 발자국처럼 느껴진다. 벤츠 매장에 들어서던 순간 나에게 등을 돌렸던 젊은 직원, 그리고 거기서 기어이 교훈을 얻어 새롭게 출발한 그녀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이 사각거림에 섞여 삶의 교향곡처럼 나를 감싼다. 겉모습과 나이를 뛰어넘어 사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 부부가 평생을 통해 지켜온 신념이다. 그리고 그 신념이 앞으로도 변치 않으리라는 걸 나는 새벽 공기에 실려 오는 아내의 작은 기침 소리를 들으며 확신한다. 이제 다시 하루가 시작된다. 나는 은퇴한 건설 회사의 전 회장이지만 동시에 새벽마다 동네를 도는 평범한 노인이고 또 텃밭을 사랑하는 시골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그리고 때때로 손주들과 함께 고급 세단을 타고 바람을 가르는 벤츠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어느 쪽이 진짜 내 모습인지 굳이 가르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이 나다. 모든 것이 내 삶이다. 결국 언젠가 모두는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사랑하며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와 오해가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누구나 자기만의 클래스를 갖춘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손주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그리고 아직 경험이 적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다. 오늘도 벤츠 엠블럼이 반짝이는 자동차는 우리 마당 구석에 고요히 서 있다. 그 앞을 지나 텃밭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면 내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걸어갈 길이 동시에 보인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한결같이 이 낡은 점퍼를 입고 아내의 손을 잡고 세상을 배워나갈 것이다. 설령 누가 또다시 내 외모를 보고 날 무시한다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고 나의 아내와 가족은 이미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배우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재산이 아닐까.